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97페이지의 주택 공급 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주택 모두를 자기가 살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이를 주택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업체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착공 신고 이후 일정한 건축 공정에 도달한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아파트 단지에는 공유 아닌 복리설인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청약 신청을 받고 그 청약 신청한 자 중에 당첨자와 주택 공급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주택공급계약 체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주택공급계약 체결한 때 분양대금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중도금으로 60%를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은 이후 잔금 형태로 20%를 받으며 그 잔금을 낸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금사 이후 최초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고 잔금 낸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를 입주 가능한 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 모집 시에 시, 군, 구청장에게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단지 내 상가인 복리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형태는 선분양 후 시공입니다. 완공된 물건 만들어지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양 계약 체결이 좀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 하우스를 법에서는 견본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견본 주택을 만약 우리가 2017년도에 보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2020년도에 실제 입주하는 주택에 마감 자재나 가구 등이 엉뚱한 것으로 설치되었다면 이것 사기죠. 그래서 이 모델 하우스와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마감 자재, 동일한 가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은 저 동일성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서는 마감 자재 목록표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분양대금이라는 게 각각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되어 보수의 개념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거로 한 시장 경제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데 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물리게 되면 그때 공급 물량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혜택은 시장 경제주의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주택을 공공재로 파악하여 주택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혜택은 항상 큰 예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저 분양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하고 있는데 19회 시험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지정 요건을 주관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로 다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챙길 게 있는데요. 흔히 택지라 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하남 유래지구에 대한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있다고 하면 공공택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공공택지 외 택지는 우리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주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 있죠. 그러한 땅이라고 하면 수용 외 다른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이러한 곳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그 가격을 널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의 주택 가격 결정과 관련되어 특정 시군구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건설된 주택 가격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 그 5년 사이에 토지에 대한 인플레이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 가격이 150이 되게 됩니다. 초창기 3, 4년에는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차를 인정하지만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아파트로 파악하여 이 예전 아파트 가격이 150까지 치솟는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택가격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80을 기준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새 아파트 가격이 80이기 때문에 100이 아닌 80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저 80에 싸게 분양받았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과 같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한다. 그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과 좀 달라졌지만 주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격 공시와 관련되어서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최근 출제 경우와 관련되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토대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191페이지에 1번 주택 공급 찾았습니다. 바로 박스를 봅니다. 박스 속에 1번입니다.
가로 속에 공공주택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외한다. 추정없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인 사업체가 입주할 모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을 것. 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복리설의 경우는 신고를 말한다. 그래서 입주와 모집과 관련되어 주택 입주와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되고 복리설의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승인,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은 싸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 없어 시, 군, 구청장의 입주와 모집 승인,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주택에 입주와 모집하고자 하는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공공주택 사업자 범위 이해하신 겁니다.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공공주택 사업자라 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받은 경우 그냥 지나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로서 1. 견본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017년도에 선분양 후시용 방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 분양계약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2020년도에 입주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마감자재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 사기이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마감자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자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마감자재 목록표입니다. 저 동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억 확인해 놓습니다. 사업체가 시, 군, 구청장의 주택에 입주와 모집 승인 받으려는 경우 입주와 모집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견본대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규격, 성능, 재질 적은 목록표와 견본대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승인권자는 입주와 모집 승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가로 속에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견본주택 건설 줄만 쳐놓습니다. 앞서 우리 보셨듯이 국가기관은 입주와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국가가 모델하우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와 모집 승인 신청 대상 아니죠. 그래서 저 국가의 경우는 마감 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건설할 때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입주와 모집 승인 신청하는 때 또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는 2017년입니다. 그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이 참 특이한 규정입니다. 바로 199페이지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 시, 군,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금사 이튿날부터 사용 금사 줄만 쳐놓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와 열람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 마감 자재 목록표는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요청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마감자 목록표는 견본주택 건설한 때 또는 입주와 모집 승인 신청한 때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보통 2020년도인데 제출한 날이 아니라 2020년도에 해당되는
사용 금사일부터, 사용사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제출일부터 2년 이상 또는 기간을 달리 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박해 놓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날짜라고 하면 30일 그리고 2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특정 기간과 관련되어 기억이 안 난다면 30일 아니면 2년으로 표현했을 때 맞는 지문으로 기억합니다. 특이한 지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본 적 없다고 하면 그때는 30일 또는 2년을 그 기간과 관련되어 옳은 지문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감절 문표와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199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시장 경제주의와 관련된 하나의 예외로서 주택을 공공재로 판단하여 그 공급가격,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이를 함께 봐놓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사업자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택, 일반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추천했습니다.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 옆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저 일반인은 불특정 다수이죠.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택을 건설 공급한다고 하면 이때는 특정인에게 공급한 것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일반에게 많이 공급했었는데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살펴보셨는데 공익사업, 수용을 사업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통해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공공택지라 하고 수용 외 방법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했다면 이를 공공택지 외 택지라 표현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수용해서 땅을 확보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는 공공택지 외 택지라 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동택은 일반에 공급하는 공택은 100%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니은문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상주택 2번은 지문 길죠.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입니다. 관광특구에서 관광특구 추천습니다.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중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 정권 때 채택한
주거 정책 제도입니다. 사실 MB 정권 때는 건설업체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했고 건설업체 숨통을 틔워줬는데 그 건설업체가 아파트는 건설하지 않고 4대강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 주택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쪽이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빌라 만들던 사람이 그 빌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도시형 생활택과 관련된 제도를 채택하여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업자의 숨통을 틔워줬거든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도시형 생활택에도 적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런 요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특구. 저 관광특구 안에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광특구는 서울의 명동, 이태원 등지를 말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저 서울 명동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외국말은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같은 경우 해외 관광객이 꽤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객 방문 수준이 유럽의 스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스위스보다 우리나라가 관광객 방문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만큼 밤늦게까지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없고 치안이 탁월한 곳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찾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특징 때문에 많이 찾고 또 방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관광객 수가 스위스보다 좀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특구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 중에 우리 사람이 아닌 외국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사업장 인접한 곳에 사업장 안에 이런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겁니다. 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지 외국인 위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증명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잠깐 구분합니다. 저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30층이고 그 높이가 150m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죠? 층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높이에 관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증상에서 제외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형 살택과 관광특구 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증상에서 제외한다.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스에 지적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냈으면 올해는 나오기 힘들죠. 그리고 관련된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시면 이를 토대로 시험 문제 만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개 주의해 줄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있는 지역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지역, 200% 이상 증가한 지역. 3번, 지점으로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하는 지역. 그런데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만약 2017년 9월 달에 우리가 2차 시험 보게 되는데 그날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8월부터 소급하여 7, 6,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세상에 이런 것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6월 달에 1억짜리가 7월 달에 1억 2천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것 가격 상승률이 20%이다. 아닙니다. 이러한 아파트 거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표준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또는 2000세대 이러한 것들을 표준 분모로 삼고 그 중에 한 채가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를 나누어서 가격 상승률을 따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2천만 원이 한 달 사이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가격 상승률은 0.1%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포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2006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2006년도에 반포 주공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거래 가격이 한 3억 또는 4억 정도였는데 한 달 뒤에 재건축 이야기가 흘러나오다 보니 한 달 사이에 저 3억짜리가 11억까지 가격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택 빼고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이죠. 진짜 거래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할만하십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곳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하는 곳. 어떤 특정 평형에는 20대 1, 100대 1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전체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건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아예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택지 택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적용주택 대상이 아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은 한번 시험에 내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거로 대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비읍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해제 요청받은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이한 처리기간으로 40일을 확인해 놓으시는데 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시에도 동일한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그 처리기간을 40일로 정해 놓고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거래 2번 분양가격 공시입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 주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에 대한 구성 내역을 각각 서술하고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업 공공택지 찾았습니다. 사업체는 사업체 가로 묶어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무지 승인받았을 때 다음 각호의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2, 3, 4.
4개입니다. 그리고 니은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7글자이죠. 가버립니다. 시, 군, 구청장 가로로 묶어놓으면 7글자이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의자 빼버리면 7글자입니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 중에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고 구분에 따른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 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했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주체인 4글자가 4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라면 7글자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장 분수 구청장이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를 구분하면서 사업체가 주택 건설 용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곳은 공공택지이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비용 부담을 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업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신문에 광고하라고 부담 지우더라도 문제없죠. 반면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저 사업체에게 가격 공시에 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군 구청장이 7가지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공택지의 경우는 4글자이기 때문에 4글자의 사업체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7글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7글자이죠. 이들이 7개 항목을 공개한다. 만약 시험에 공공택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 공시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공공택지는 택지 확보 시에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누가 가격 공시한다? 사업 주체가 가격 공시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기구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과거 2회에 걸쳐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문제만 구분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라 할지라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주실 것은 딱 하나만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보게 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찾으셨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라는 것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 위원회 위치가 시군구에 해당된다는 점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을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원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시, 군, 구에 설치되었다면 그 구성위원 수는 무조건 10명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게 된다면 그 구성원은 10명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원을 10명으로 설명하게 되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게 된다면 15명, 50명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시, 군,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만 구성원 수가 10명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자격증과 직접 관계된 사항으로 204페이지에 동그라미 이원과 관련된 박스를 보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택관리사무장 측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래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선택과 관련되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그리고 가격 공시, 19회 시험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을 시험거리로 한번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되게 할 겁니다.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제한 볼 수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제한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9회 출제하고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9회 출제하고 10년간 시험에 안 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필요 있죠. 그래서 이쪽은 향후 문제풀이 과정에서 딱 하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 보시 전에 딱 2개 지문을 살펴놓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양가 1번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사업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줄만 쳐놓습니다.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줄쳐놓습니다. 가로 속에 입주 가능일 있죠. 이후 60일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60일이란 날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못 되는데,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사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사용공사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고 잔금 납부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나의 의무로서 등기 의무를 태반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 가능한 날, 아주 바쁘다고 하면 하루 뒤에 등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루하루 미뤘을 때 60일까지는 아무 제재 없이 등기할 수 있지만 60일 경과되게 되면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담 없이 등기할 수 있는 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것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0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부기등기 효과 찾았습니다. 부기등기 이후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등의 목적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여기 사용금사 매도 청구는 작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작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워낙 뻔하다 보니 시험에 나올 지문이 한 2개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는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건설 용지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체가 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만약 무능력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거나 또는 부재 지주와 관련되어 영도소송,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절차상의 흥결 때문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주택건설 공사 중이 아닌 공사 다 끝났을 때, 공사 다 끝난 날은 언제입니까? 사용공사 이후이죠. 실소유자가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를 회복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공사 도중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체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공사 다 끝난 이후에는 사업체 손 뗀 상태이죠.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당사자는 사업 주체가 아니라 주택, 부대 복리설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와 관련된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 소유권 회복한 자를 법에서는 실소유자라 하는데 왜 실소유자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소유자가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실소유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면 저 주택 등의 소유자가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단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주택 등의 소유자의 공동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소유자가 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면 소유권 상실하고 지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사용검사 매도 청구함으로써 주택단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 제도입니다. 여기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사안들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중대한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매도 청구 시에 엄격한 요건, 제한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하시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매도 청구에 있어서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하였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80% 이상이라면 소유기간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80% 이상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95% 초과하는 것이 주택 등의 소유자 공유이고 5% 미만인 토지에 대해 원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한 때 매도 청구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의사 표시가 전달돼야 되고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척기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주장하게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제척기간은 6개월로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사용공사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이하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봐주실 것은 저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소유권을 시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부대 비용 부담 발생하죠. 그 비용 부담은 하자 있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사업체가 전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우리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양가 1번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복리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와 관련된 당사자가 사업체가 아니라 누구? 소유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금사 받은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가로 속에 실소유자라는데 그냥 원소유자가 더 괜찮은 것 같지만 법에서 실소유자라니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해당 토지를 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아파트 주민이 500세대라고 하면 500명 모두 법원에 출정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자 선정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4번의 3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실소유자가 5% 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면 매도 청구 대상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 실소유자를 잘 구슬려서 협의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이 실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진 상태에서 토지 사용료를 저 실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가능한 요건은 회복한 면적이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얼마?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지나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효과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매도 청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져왔을 때 매도 청구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과 3번 효과 1번에 대해서 그냥 보시고 2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 동원해 놓습니다. 사업자에게 부상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 전부 부담하는 것이죠. 만약 시험에 일부를 사업체에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사실 일반 법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여러 군데 서술하고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다만 관련된 지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험거리는 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요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다. 그리고 의사표시 2년 이내 송달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지문이거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투기 등에 대한 규제로서 투기 과열지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